안녕하세요.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SBS 보도국의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SBS 보도국의 정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가 항상 목요일은 나와서 스프 소식을 전해주고요. 오늘은 랭킹 오프너도 정 기자와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이요. 그 장안의 화제라던 연세대학교 크림빵 관련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네. 사실 최근 네.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근데 대략적인 금액은 학생들의 그 소득 분위별로 소득 분위별로 한 200에서 250만 원 네.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너무 갑자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온 돈인가를 네.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네. 지난해 그 품절 사태를 일으켰던 이 연세 크림빵, 연세 우유 크림빵에서 얻은 수익금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네. 먹어봤어요? 정 기자?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네. 그거 구하느라고 막 사람들이 난리라고 근데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크림빵 덕분에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품절 사태를 일으킬 만큼 크게 히트한 상품이고 네. 학교가 왜 우리에게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학생들 난데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장학금이 나왔으니까. 근데 네. 보니까 빵 봉지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수익을 전부 장학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빵 봉지에 써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학생들이 이 크림빵 장학금인가 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학교 측은 뭐라 그랬나요? 그래서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 이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크림빵하고는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없고, 장학금이고 이렇게 공지가 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장학금은 네. 코로나 회복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아.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요즘 같으면은 좀 흉흉하고 그래서 갑자기 모르는 돈이 통장에 딱 들어오면 약간 좀 의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빵이 많이 팔려서 장학금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뭐 좋겠어요. 네, 훈훈한 해프닝 정도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보죠. 어제 저희가 그 우리나라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OECD 꼴찌다. 0.78밖에 안 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서울 강남구가 출산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무려 7배나 올렸다고요? 오늘 이 소식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7배면 대로 얼마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해 첫째와 둘째 출산 지원금이 그 첫째가 30만 원 그리고 둘째가 100만 원이었는데 네. 7개 가까이 올라서 올해는 이제 첫째와 둘째가 200만 원. 200만 원. 네. 그리고 셋째와 넷째가 각각 300만 원과 예. 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출산 양육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서울 자치구가 상당수가 자체 출산 양육 지원금을 폐지했다 그래요. 그런데 강남구는 왜 반대로 이 지원금을 더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구가 설명하기로는 이제 네. 첫째를 낳는 것 자체가 일단 좀 허들이 높고 요즘에 워낙에 쌍둥이 출산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사이의 지원금 구분의 의미가 좀 더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준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분을 없앤 것과 별개로 지원금 자체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데는 아무래도 낮은 출산율에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그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서울시 평균은 0.59명이고 0.59 서울시는 더 낮고. 네, 강남구가 특히 0.49명을 진짜 낮네요. 기록했습니다. 0.49명이면 0.5도 아니고. 네, 그래서 강남구는 올해 그 출산 양육 지원금 예산을 네. 작년보다 한 3배가량 더 많은 44억 원 가량을 이미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돈을 준다고 아이를 더 낳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강남구만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또 다른 자치구들은 능력이 안 되는 자치구들은 또 약간 탐탁치 않게 보는 쪽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정부가 출생아부터 뭐 출산 축하 네. 그리고 또 뭐 초기 육아 지원 명목으로 200만 원어치 바우처인 첫 만남 이용권을 좀 주면서 지원금을 확 줄여버린 자치구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특히 이제 도봉, 은평, 관악구는 지원금 지급 자체를 중단을 했고 용산, 성동, 금천구는 셋째부터만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자치구별로 이 강남구의 이번 선택이 네. 좀 자칫 출혈 경쟁만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자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는 뭐 물론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진 않지만 네. 출산을 앞둔 당사자들한테는 뭐라도 주고 싶었다 그렇죠.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근데
그 서울 자치구 중에 그 합계 출산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강동구를 예로 강동구?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을 했을 때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지원금보다 낳고 나서 키우는데 도움을 좀 주자. 그렇죠. 이런 취지에서 네. 양육 지원을 좀 꾸준히 강화하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뭐. 아니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 쉬운 일이 아니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고 국가가 못하는 실험을 자치구 측면에서 해볼 수도 있는데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신문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출산위원회 그동안 뭐 했냐 이럴 것 같으면 없애라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그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글도 있던데 어쨌든 이 저출산 문제 참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댓글 잠깐 볼게요. 오늘 보니까 아까 그 빵 얘기도 관련해서 난데없이 줘도 장학금은 많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주신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프랑스는 불법 체류자도 다 준다는데 우리도 이 출산 지원금 다 그러는 건 아니겠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혜경 기자가 맡고 있는 지식 오프너, 스프의 지식 오프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품들 관련 지식 정보를 한번 모아봤어요. 그죠? 가공식품이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네. 가공식품도 가공식품 나름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네, 일단은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도 퀴즈를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네, 객관식이고요. 네.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 다음 중 초가공식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초가공식품. 가공식품 아니고 초가공식품. 네, 초가공식품인데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앵커께서 이제 잘 맞춰주시기 네. 바랍니다. 1번 네. 옥수수 통조림, 옥수수 통조림. 2번 사과파이, 3번 사과파이. 프렌치 프라이, 4번 당근 케이크. 정답은 뭔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감자튀김 아닐까요?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뭘까? 옥수수 통조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초가공식품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네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네. 콘텐츠는 저희 SBS 남주현 기자가 쓴 밤의 해바라기라는 네. 칼럼인데요.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건강의학 정보를 다루는 칼럼이고, 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식품은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약간 좀 이미지가 안 좋으면서도 그렇죠. 보편적으로 쓰였던 말이잖아요. 건강에 썩 좋은 음식은 아니라고 알려져 네.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인스턴트, 레토르트, 뭐 그렇지. 정크푸드, 그렇지. 간편식 이런 다양한 말로 분화가 돼 있어서 네. 좀 뭉뚱그려서 가공식품이라고 쓰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드물어지기는 네.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하고 초가공식품의 차이가 뭐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가공식품 중에서도 네. 조금 더 가공된,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간 이게. 초가공식품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네.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이 분류 자체는 이제 2009년 브라질의 한 교수가 만들어내서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채택을 한 이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공식품보다도 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네, 많이 그렇습니다. 가공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주현 기자가 칼럼에서 설명하는 이 식품의 분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과일이나 채소처럼 나오네요. 네, 미가공, 최소 가공 식품이 미가공, 있고요. 채소 가공. 설탕이나 소금, 또 식용유, 버터처럼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공요리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가공식품이고 네. 네 번째가 이 가공 요리 재료 외에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네. 식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가공식품의 맛을 더하거나 네. 또 저장 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설탕이나 소금, 뭐 기름 같은 성분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초가공식품에는 좋은 맛 또 냄새 뭐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첨가되는 성분이나 네. 이런 풍미나 색상을 감추기 위해서 뭐 색소라든가 이런 다른 화학 성분이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단적으로 탄산음료 그리고 쿠키, 뭐 스낵류, 단짠 좋잖아요. 쿠키 그리고 케이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는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탕, 소금, 식용유 설탕, 외에 소금, 식용유 뭔가 외에 다른 색소라든가 거? 네, 그러니까 과당이라든가 네. 이런 더 가공된 어떤 화학 성분들이 첨가가 됐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자, 오늘 먹는 얘기가 많아요. 초가공식품은 그런 거였고 또 보니까 배양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체육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대체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대체육은 환경 문제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양육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네, 배양육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기후 위기 극복 대안처럼 그러니까 기후 미래 위기? 식량으로 많이 소개가 미래식량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설명드릴 콘텐츠는 백운 기자가 쓴 뉴스 스프링이라는 콘텐츠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가들이 기후 온난화의 주범으로 사실 이런 대체육이나 뭐 배양육을 이렇게 지목을 하게 된 것도 소고기가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육소가 일상에서 배출하는 어떤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의 80배 정도이기 때문에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는 소가 아니라 우리가 또 소나 어떤 돼지에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네, 뭐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부위만을 따로 이제 줄기세포로 배양하는 형태의 배양육이 네. 미래 식량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예. 상황은 이제 글로벌 경쟁은 이미 시작될 정도로 좀 시장이 활발합니다. 싱가포르는 2020년에 세계 최초로 배양 닭고기 판매를 허용했고, 네. 또 지난해 11월엔 미국의 기업 하나가 FDA 안전성 심사를 통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배양육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배양육. 사실 뭐 섣불리 제품을 출시했다가 또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하려는 회사도 또 시판하고 있는 상품도 사실 지금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국내 배양육 업계가 네. 5년 뒤쯤에는 마트에서 배양육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양육이 사람들한테 보편화되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네. 어떤 보완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백운 기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배양육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하는 이 줄기세포를 키울 수 있는 영양제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배양액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상 이 배양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소의 태아에 혈청에서 꺼내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코로나19 백신 제조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요가 안 그래도 큰데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좀 굉장히 폭증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은 리터당 100만 원 정도 네. 수준인데요. 그냥 소고기 먹는 것보다 더 비쌀 수 있겠네요. 네, 잘못하면. 그러니까 생산성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의 태아의 혈청을 가지고 이제 만들기 때문에 태아의 그러다 혈청.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임신한 소를 도축을 하고 그 도축한 소 뱃속에 있는 태아를 꺼내서 그 태아의 혈액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이제 네, 기업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의도치 않게 소를 도축한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런 배양액이 귀하고 비싼 만큼 네. 이런 도축이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점을 좀 윤리적인 문제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식 오프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혜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큐시트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큐시트 톱 단락은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지난달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록이 오늘 공개됐다는 소식이 이어집니다. 관심사는 회의록에 나온 참석 인사들의 발언이 얼마나 매파적이었을까 하는 건데 앞으로도 금리를 상당 기간 계속 올릴 것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우리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물가고 속의 대학가 청년들의 삶을 직접 살펴보는 현장 취재 기사도 준비됐습니다. 원룸에서 살면 방값과 식비만 해도 월 130만 원에 이를 정도여서 식비를 해결하기 위해 하숙을 찾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 뉴스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나흘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강도, 깡패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민주당까지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는 터널이 통과하는 땅이라 보상이 없고 도로 계획을 변경한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지 SBS 안희재 기자가 KTX 울산역 근처에 있는 해당 임야의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다음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대통령 공간에 천공이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방첩사는 부승찬 전 대변인 저서 내용 일부에 군사 기밀이 포함된 걸로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독 기사도 있습니다. 성적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내부의
황당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지방 출장 중인 도의원들을 술 접대하겠다면서 거제도까지 총출동하고 출장비와 숙박비까지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단체 카톡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가고 싶은데 나간 흔적이 남는 게 싫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른 이용자 모르게 단체 대화방을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게 법안까지 발의가 됐네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방에 초대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8시 뉴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큐시트 오프너 이제 마치고요. 경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 오프너입니다. 오늘은 SBS 보도국의 김혜민 기자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혜민 기자는 조금 전에 또 네. 촬영을 하나 하고 왔죠? 맞습니다. 무슨, 무슨 내용인가요? 경제자유살롱에서 네. 비슷한 주제를 한번 다뤘고요. 네. 네, 이 방송이 먼저 나갈 예정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먼저 나가서 먼저 나가 천만 다행입니다. 네. 자, 가기 전에 댓글 잠깐 넘어보고 갈게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먹는 거 얘기를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보자. 어떤 분 걸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자, 옛날에 황우석이 한다는 것도 일종의 배양소 아닌가 이런 말씀 해주신 분이 있고요. 배양육 얘기하니까 프리미엄이라는 분은 배양육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고 또 에그라는 분은 챗 GPT처럼 배양육 연구도 미리미리 좀 합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게 제이한이라는 분은 대체육. 근데 보통은 채소 성분인데 고기 육자를 쓰는 게 맞나? 소한테 배양받아서 만든다고 환경 문제가 사라지나? 이런 의문을 남겨주신 분도 있네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경제 이슈 넘어가 보죠. 오늘 우리 8시 뉴스 큐시트 톱에 잡혀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인데요. 현재 지금 연 3.5%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동결 배경부터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경기 침체죠. 네. 지금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네. 금통위에서도 이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쉬고 가자.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제는 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동결로 발표를 했었고. 네.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네. 저는 사실 베이비스 때 한번 밟아 나가야 된다고 봤거든요. 더 올려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0.25%포인트. 그렇죠. 네. 이제 0.25%포인트 베이비스 때 한번 갔어야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채권 전문가 한 66%가 일단 동결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이미 동결로 시그널을 잡아놓고 다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왜 아쉽냐면 사실 지금 물가를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되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1월 달에 5.2%. 그러니까 맞아요. 둘 다가 다시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다시 4% 올라섰고요. 네, 그러면 맞아요. 누를 때 확실히 늘려주고 그다음에 환율 때문에라도 이번에 좀 올려줬어야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듭니다.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수입 물가 다시 높아져요. 맞아요.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순위가 네.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경기를 좀 부양하는 데로 네. 모여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정부는요 당연히 이제 경기를 보겠죠.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기를 볼 텐데 하늘은 왜 경기를 봅니까? 네. 물가 안정이 제일 목표인데 물가 안정을 봐야죠. 그러면은 사실 금통위에서 물가 안정을 본다 그러면 네. 이번에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제 기재부에서 항상 요구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지.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는 금통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 하지만은 뭐 금토위원이 7명입니다. 총 총재까지 7명인데 그 중에서 5명 이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0.25%포인트 정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네. 이제 이번엔 동결이지만 3.75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연준 상황 보고 네. 미국 연준 상황 보고 뭐 다음번에 한번 올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물가가 앞으로 하반기에 더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은?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4% 됐다는 얘기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앞으로 또 1년 동안에 봤을 때 물가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생각해보세요. 내 월급 빼고 이제 다 오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그러면 노동자, 근로자들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네. 월급 올려달라 얘기합니다. 그럼 월급 올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값 또 올려야 돼요. 네. 그럼 물가 또 올라가는 거죠. 네, 물가 또 네.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네. 저는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번에 한 베이비스텝 한번 밟아왔으면 밟아주는 게 좋았다. 그랬을 걸. 이거는 이제 개인적 생각이고 네네. 그건 뭐 생각이고 아무래도 이제는 시장의 안정성을 좀 먼저 살피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댓글에도요. 미국이 올린다니까 따라 올리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아니 거죠? 이게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어요 저한테. 네. 근데 금리가 여기가 더 높은 거예요. 네. 그 어느 시장 가겠습니까? 아, 돈 많이 준다로 가겠죠.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베이비 스텝 갈 가능성이 커요. 네. 이번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는 금리의 그 스프레드가 금리의 격차가 지금 1.25% 포인트인데 1.5%는 거의 확실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역대 최대예요. 2000년도 5월과 10월 사이가 그때가 이제 1.5% 포인트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동급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금리가 처지면은 뭐 돈은 다 미국으로 가겠죠. 네. 그럼 무슨 일 하느냐? 달러 가치가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은 환율 상승하게 되죠. 환율 상승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입 물가가 높아집니다. 네. 수입 물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돈을 더 주고 물건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물가를 또 자극해요. 이게 또 꼬입니다. 계속.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더 이상 벌어지는 거는 사실 좋지 않다. 그런 네. 의미에서도 요번에 조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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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금리 동결과 관련된 소식이요. 좀 딱딱한 소식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고 네. 8시 뉴스에서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가는 경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평론가님한테 나중에 다시 주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네. SM엔터의 경영권 네. 분쟁 소식이요. 지금 SM을 놓고 카카오 하이브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네.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어제는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신문 기일이었는데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일단 뭐 재판부는요. 일단은 의견 들어보는 수준에서 됐고요. 아직 이거 뭐 결정 시기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자료를 더 내놔라. 내놓을 거 있으면 더 달라. 그래서 뭐 28일까지 더 내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결정 시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만간 아마 다 얘기 들어보고 결정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아시려면 사실 왜 지금 이렇게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나를 좀 그렇죠.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사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라이크 기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렇죠. 매년 한 200억 원씩은 사실 1인 법인 회사고 여기서 이제는 라이센스 비용으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는 반론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현 왜 이제 절로 가느냐. 그렇죠. 그죠? 그곳에서는 네. 소액주주 라이프 침해다. 가느냐. 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는 시작이 돼서 현 SM의 이제 경영주가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뭐 속된 말로 그냥 쫓아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거기에 핵심이 이제 지분 싸움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현 SM 경영진은 누구랑 손을 잡았냐? 네. 카카오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러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게 진짜 쫓겨나게 생겼는 거예요. 그렇죠. 지분 지니까. 네. 근데 힘으로는 못 나가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뭐 1대 주주인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럼 지분 싸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가 붙으니까 네. 이거 지분 싸움 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공개 의사도 밝혔고 카카오 쪽에서 또 매번 갖고 가겠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었냐?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때 딱 백희산촌 등장한 게 하이브인 거죠. 네. 네. 왜냐면 하이브 손을 내민 거죠. 그렇죠. 네. 방시혁 의장이 옛날 때부터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존경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연예계 일단은 대부로. 네. 연예계 대부로서 존경, K-팝을 만든 사람으로 그렇죠. 존경해왔고, 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네. 이러면서 하이브가 딱 백삼 등장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카카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아니 하이브가 다 됐는 도와주겠다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내 거다 했는데 네. 이게 갑자기 하이브가 딱 등장하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이브가 했던 게 12만 원에 대한 공개 의사 지분 5개. 그랬더니 이제 카카오가 지분에서 밀리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이제는 전환사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전환사채의 개념이 뭐냐면 이제 채권이에요. 네. 회사채를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회사채인데 나중에 이거를요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전환사채거든요. 아, 네. 그럼 나중에 일단은 현 SM에서 네. 일단 전환사채 발행하고 카카오가 현금 주고 그걸 사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주식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지분 싸움에서 또 카카오가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럼 이수만 회장이 거기에서 이제는 이거 안 돼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이 판결이 나온 거, 이 법원에 간 거죠, 이게. 그렇죠. 예, 네. 이게 만약에 스톱이 된다 그러면 카카오 쪽에서는 불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됐어요. 네, 자. 오늘 또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이 사업 협력 계약서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재판에서 갑자기 뒤늦게 네. 제출을 해서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사업협력 계획서에 보시면요, 세 가지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네. 보셔야 돼요. 첫 네. 번째가 국내 판권. 근데 이게 우선 카카오가 네. SM의 현 경영진과 맺은 계약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설명을 먼저. 아,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은 협력 계획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뭐 판결에 앞서서 또 자료를 냈잖아요. 그럼 네. 거기서 이제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는데 이게 현 SM과 이게 카카오가 손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 협력 관계에 대한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크게 세 가지가 크게 이슈입니다. 첫 네. 번째가 일단은 그 국내 음반이라든지 유통 업무를 카카오 엔터한테 다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두 번째 큰 네. 꼭지가 해외 사업들. 네. 해외 사업도 이제는 카카오 계열사라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계열사 쪽으로 넘기겠다. 네. 요거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본다 그러면 국내 음반 유통 업무 카카오 엔터드로 배타적 권리를 주겠다. 그럼 배타적 권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법적 지위잖아요. 네. 이거는 다 나밖에 할 수 없어. 이게 독점적 지위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는 하이브에서는 당연히 반론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주주 훼손 아니냐. 나중에 모든 수익이 생기면 SM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카카오 쪽으로 카카오로 가니까 간다. 이거는 오히려 뭐 주주 재고가 아니라 이거는 네. 오히려 소액주주한테 불리하다라면서 네. 이제 반기를 드게 된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음반 및 해외 유통을 이제는 카카오 엔터 쪽으로 가겠다. 이거를 다 하도록 하겠다 계약서에 명시를 했는데 네. 이게 정말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해외 공연이라 그러면 SM이 더 잘하죠, 사실. 네. 카카오보다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카카오 엔터가 이제는 그 같이 협력 회사를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면 SM이랑 그다음에 카카오 그 아메리카라고 있습니다. 네. 잘 못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약간 페이퍼 컴퍼니처럼 그런 얘기가 비슷하거든요.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네, 회사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근데 여기랑 얘기. 합작 회사를 매요. 5대5로.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법인을 만듭니다. 네. 거기에 주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사실 좀 의아하시는 거죠. 아니 네. 해외의 경험은 SM이 훨씬 많은데 그 좋은 알짜배기를 다 이쪽에 넘긴다고? 그렇죠. 물론 5대5지만은 네.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럼 네. 카카오는 뭐 아무런 그쪽 분야에 경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엔터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전혀는 아니겠지만 네. 거의 네. 없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상식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하이브의 등장으로 인해서 네. 이제 스케줄이 꼬였다고 좀 봐요. 음. 예,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마인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약간 네. 무리수로 들은 게 아닌가. 카카오가 좀- 반격에 네. 나선 거죠. 네, 일종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SM 엔터가 추가적으로 뭐 신주 인수권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을 하면 네. 카카오가 이걸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 계약서에 있었거든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액 주주의 권리를 해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건 그렇지. 왜일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유상증자 같은 게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게 유상증자가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은 나 증자합니다.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주주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나 이거 증자할 건데 살 사람 손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주주들이 나 안 사. 이러면 이제 3자 배정 들어가요. 네. 콕 집어서 이제는 살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 3자 배정에 들어가면은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주주의 그 수식수가 늘어나면은 기존의 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의 가치가 그러니까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그 주주 가치도 희석이 되고 그 지분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 말대로 신주 발행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해서 카카오 쪽으로 넘기고 이게 네. 이제 신의 한 수라고 본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게 기존에 한 9.9%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신주 발행하는 거 네. 그냥 증자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카카오 쪽으로 넘기겠다. 네. 발행하면 무조건 인수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여기에 딱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네. 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그러면 카카오가 만약에 지분 싸움에서 져요. 그럼 신주 발행해갖고, 네.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 해갖고, 네. 그러면은 주식수로 더 늘려서 카카오한테 주면은 네네.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 인수권을 카카오한테 준다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꼭지가 네. 이번에 이제
결에서 네. 아마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해 네.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기 댓글도 그럼 잠깐 볼게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요. 아니 기업 하나의 비사가 무슨 뉴스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분이 아니 기업 하나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대한민국 대표 엔터기업이다. 엔터죠?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 기업에 우리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단 K-팝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 하는 거. 아, 맞아요. 그리고 하이브나 카카오 이 또 대주주도 있지만 개미들도 주주들로 많이 참가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자기 주가와 관련이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또 K-팝에 관심 있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 K-팝과 관련된 그 뭐 수익이든 음원이든 뭐가 됐건 그게 카카오로 넘어가느냐 하이브로 넘어가느냐 또 카카오 자본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으니까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도 그렇습니다. BTS가 있잖아요. 네. BTS도 있죠. 하이브가 빠뜨렸어요. 네. 하이브가 이제 BTS 물론 이제는 네. 뭐 군대 이슈 때문에 그렇죠. 많이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아직 BTS 하면은 뭐 세계적으로 네.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K 컬처의 대표 주자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이게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나 어차피 SM 주주도 아니고 하이브 주주도 아닌데 나 이거 왜 알아야 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엔터 전체 시장을 본다 그러면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싸움 재미가 재밌거든요. 아, 맞아요. 둘 중에서 싸우는 게 이게 네. 삼자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슈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오늘 또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그 우리 단독 기사인데 SBS의 그 연예 담당 기자가 단독 기사인데요. SM 조병규 부사장을 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카카오와 합작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입원을 그냥 떼어주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SM이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투자해온 인력과 금액을 고스란히 카카오에 가져다 바치는 을사늑약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SM 조병규 부사장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보죠. 네. 그건 뭐 그렇게 을사늑약? 그것까지 표현하기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로 뭐 말 그대로 계약서 한 장에 모든 걸 네. 카카오 쪽으로 넘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가 옛날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회사를 인수한 경험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죠. 계속 오르고 네. 있나요? 네, 왜 그러냐면 내리진 않고 오르락 내리락도 아니고요. 네. 계속 오르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야 되나요?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지금 들어가면 이제 좀 늦은 거 물리실 아니에요? 수 있어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분 싸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양쪽에서 어떻게든 한 주라도 더 갖고 가려고 공개 서로 올리나요? 서로 올리죠. 네. 나 얼마에 살게, 얼마에 살게 이러면서 네. 보통 이제 지분 싸움 들어가면은 역대 그랬어요. 항상 지분 싸움 들어가면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근데 주의할 거. 네. 주의할 우리 거. 기자님하고 아까 막 얘기했었는데 뭐예요? 어느 순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싸움이 끝나면 곤두박질 치는 떨어지나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이미 네. 하이브가 산다는 12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12만 6,300원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네. 예, 왜냐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는 공개 매수 의사했던 그 가격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물론 뭐 더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개 의사에 대해서 그 지분,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더 올리겠다는 얘기는 나오진 네.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수익을 바라보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욕심, 탐욕이라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이제 후발주자로 또 뛰어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예, 우리 혹시 논설위원님 가시는 건 아니겠죠? 주식이요? 아,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하려고. 아니, 이게 뛰어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네. 매수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네. 항상 주식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이게 파는 게 중요해요. 네. 분명히 언젠간 이 문제는 해소가 될 거고 네. 이 이슈는 끝날 텐데 그럼 언제 이제 주가가 이제 딱 떨어지느냐 네. 그 매도 타이밍을 정말로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이제 한 30초 정도 남은 것 네. 같은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 얘기를 지금 하면은 30초 안에 마무리가 안 되겠죠? 아 이거 안 됩니다. 네. 다음에 다시 불러서 다음에 다시 불러서 우리가 네. 그 속보를 계속 듣도록 하죠. 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SM 관련 소식 오늘 8시 뉴스에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하시죠? 한번 다 같이 지켜보시죠. 나올지 안 나올지.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한뉴스 오프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